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는 지금의 맹찬영입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북한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북한이 수도 평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방역 지원을 하는 등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태가 남북 관계의 해빙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WHO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아무래도 중국하고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환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대응하는 걸 보면 1월 22일 날 그 외국인들의 전면 통제 통보를 했고요. 1월 28일부터는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이 되면 북중 간의 항공 그리고 열차편을 다 중단을 시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국경의 그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림성과 연용성의 환자 발생 숫자를 보면 그 한 연용성이 한 90명 남짓, 길림성에 70명 남짓인데 아주 가까운 단동이 7명, 연변이 한 5명 정도 되니까 북한이 최선을 다해서 막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진단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초기에 굉장히 혼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이 그런 초기에 진단 키트 같은 게 충분했을 것이냐, 그리고 그 물류 같은 게 관건인데 이것들을 북한이 얼마나 통제하고 있을 것이냐를 보면 의심 환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들을 전부 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탈북민들이라든가 대북 소식통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때는 북한 주민들은 그 유행병의 병명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그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센 감기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병명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비교적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 확진자가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1월 31일 날 보도를 보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노동신문 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노동신문 보도에 분명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북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북이 노동신문에 나오는 그 1월 31일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보도는 남의 나라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언론 통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거의 100%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국가 정책 판단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 없다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 나온 보도 중에서 흥미롭게 본 것이 조선중앙방송에서 평양 사수를 강조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평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검사 검역 사업을 깐깐하게 해서 길목을 막겠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되짚어보면 말이죠. 평양을 그렇게 지킨다라고 하면 정반대로 평양 바깥에 지방 쪽에는 감염 내지는 의심증 환자가 퍼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그 물주체계나 보건의료체계가 북한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딘가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차원에서 지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아마도 그게 평양일 거고요. 그리고 평양은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평양을 진출입할 때는 그 통제가 충분히 되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한 수도 이상의 의미죠, 평양이. 그렇죠. 그리고 평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평양에 산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양을 지키는 건 북한 입장에서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용적으로도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막아야 된다면 꼭 막아야 되는 곳이 평양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평양 쪽에서 최근에 확진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일부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뭐 정확한 정보를 갖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대북 소식통의 그런 얘기 전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신빙성을 둘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은 언론 통제가 100% 가능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정보가 유통될 때 공식적인 언론 이외에 이른바 유언비어일 수도 있고 사람들 간의 소문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북한 내부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그 병증이 일반 감기나 독감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소문이 있을 수 있고 그것까지는 지금 통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중국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권위주의 체제고 언론의 자유가 통제가 되는 사회면 이런 감염병에 오히려 취약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초기 대응에서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 좀 바꿔서요. 예. 일본의 그 아사히 신문에서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 연합 군사훈련의 연기설을 보도했어요 최근에. 근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런 거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종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봄까지 간다고도 하고 4월까지 그리고 이 남북 간의 어떤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훈련의 연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언제 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라는 거는 한미 간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의 전제는 외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보다 어쩌면 유예 혹은 규모를 조정하고 할 텐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그럼 여하의 협상이 나오겠는가? 그럼 협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 뒤에 정말 협상에 진전이 있겠는가 등등을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히 그 북한과의 어떤 대화 재개를 위한 수단 이전에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 아직 북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지금 선제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새로 부임한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중국의 어려움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런 얘기를 의사를 전달하니까 이 중국 대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 대사 이런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한중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염두에 두고서 한 발언 같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중 전략 경쟁하고 코로나가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중 간의 사이가 굉장히 그 여러 층위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제 마침 코로나 사태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1월 31일 날 미국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사이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많은 나라들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도요. 이제 중단 조치를 취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 독감으로 10,000명이 죽지 않았느냐라면서 받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국 한국하고의 관계를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인 외교 차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염병 문제를 가지고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면서 중국을 굉장히 방역 내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보건 분야에서 후진국인 것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미국이 독감으로 훨씬 많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미국 그 상무부 장관 그리고 그 국가경제위원장 등등이 좀 말실수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계에 미국의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미국의 이익이 될 거다. 뭐 이런 종류의 발언들을 좀 해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역과 일자리 문제까지 연계를 시켰군요. 자,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상대적으로 의료의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어떤 공동 방역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실행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의 실행 가능성은 북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이 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모든 게 잘 풀려가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첫 단추를 깰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필요성 측면에서 오히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한 4, 5년 혹은 5, 6년 정도의 텀을 두고 이 아시아 상황을 보면 한 1, 2년 간격으로 호흡기 관련된 질환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조류독감이니 구제역이니 하는 국경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이 초국경 질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문제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네. 그리고 북한 안에서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주변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해서 해결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닥 높아 보이지 않지만 네. 그 다른 여러 가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초국경 질병들 사례를 보면 이번을 계기로라도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국가 간의 방역 능력의 차이가 있고 의료 시설이라든가 수준이 다른데 이동성은 극도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 이런 감염병이 국경을 넘을 위험성이 많아서 우리도 계속 협력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방역 물품,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방역과 관련된 전문가가 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일단 개인 위생과 관련된 물품들, 마스크나 손 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빨리 환자인지 환자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진단 키트라든가 혹은 열을 감지하는 열 영상 카메라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메르스나 혹은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북이 요구했던 물품들은 현장에서 빨리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들일 거고요. 만약에 북 내부에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음압병동과 같은 좀 복합적이고 복잡한 장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방역 마스크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돌이켜 보면 네. 우리도 그렇게 발전된 마스크를 쓴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북에는 그런 물품이 굉장히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 최근에 이런 공동 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남북 간에 지금 관계가 굉장히 냉각돼 있는데 이걸 좀 풀어가는 해빙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그랬던 사례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나 메르스 관련된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북이 요청을 했고 우리가 지원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남북 간에 개성공단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국경을 매일 넘나드는 상황이어서 북이 네. 굉장히 다급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적 지원 차원의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이것을 줄 테니 무엇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바람직하지 자체의 않죠. 의미를 네.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선의를 가지고 조건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혹시 대북 지원도 어떤 이런 방역 차원의 대북 지원도 유엔의 제재, 대북 제재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나 손 소독제 정도는 아마 제재 물품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음압 장비라든가 혹은 좀 복잡한 의료 기자재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 지원의 경우에는 딱 맞는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지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지원이 북이 필요할 물품들을 좀 판단을 해보고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미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놓는 것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좀 바꿔서요.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북한이 조만간 새 전략 무기를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러시아 외무부도 비슷한 내용을 지난달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확대돼 있는데 과연 조만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건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네. 한데요. 사실 전략 무기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북한이 이제 작년 12월 말 전원회의 그랬습니다. 그걸 하면서 전략 무기를 곧 공개할 것이다, 보게 네. 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지금 왜 러시아 대사가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측면인데요. 저희가 예정된 그 한미 연합훈련이 3월 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결정되기 전에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의 의중을 반영해서 지금 시기를 조절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얘기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확한 발언의 내용은 그대로 복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세계가 곧 우리의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목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최고 전엄이 얘기하면 되게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의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게 옳지 않나요? 결국에는 이제 최고존엄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중지시킬 수 있는 것도 또 최고존엄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김정은의 판단에 걸려 있는 문제이고 지금의 상황을 김정은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질문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좀 의외인 게 지금 탄핵 문제가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무죄로 끝나면서 탄핵 열차에서 벗어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언급을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탄핵 국면에서 올해 대선이 있는 해이고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루었던 문제들을 보면 지금 탄핵에서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실업률입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미국 경제가 어느 때보다 좋다라는 걸 자랑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불투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들 감안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한반도에 사는 저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로부터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 족쇄가 좀 풀렸으니 북미 간의 대화에도 좀 시동을 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은 지금이라도 북한이 대화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미국이 그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 지금 오로지 대선을 위해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북미 간의 협상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 북한하고 미국 간의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도출되는 것도 어렵거니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을 대선 국면에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내일부터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면 이게 상당히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워킹그룹 회의에서 일이 꼬이는 경우가 늘 많았습니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입국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우리 대북 지금 개별 관광 얘기도 하고 있고 민간 부분의 어떤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의 얘기도 있었는데 워킹그룹 이번에 무슨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사실 한미 간에는 해야 될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제 좀 남북 관계 속도를 내겠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장에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도 하기 때문에 논의돼야 될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탄핵 국면에서 한미 간의 그 논의가 많이 진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아마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